가진 수익률은요 17.54, 47.20, 287.22. 이거는 거의 주식의 신이에요. 차라리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솔레스처럼 주식 투자해서 남편하고 하는 게 더 낫잖아요? 왜 헌법재판관 내려 갔어요? 재산 문제를 이제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습니다.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본인이 주식을 매수하거나 거래하거나 여기 일절 관여한 적이 없죠? 예, 없습니다. 남편이 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주식이 많나? 이번에는 주식 판사입니다. 정말 인사에 늪에 빠지는 분위기다 이런 지적까지 나옵니다. 정두환, 정청래, 정정당당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은 혹시 부인께서 모르게 투자하고 계시는 거나 모르게 투자하는 건 모르겠군요. 식당 하실 때 상의해서 하셨습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네. 모르게 하면은 그 부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위기의 부부죠, 위기. 부인 모르게 주식 투자하고 저 계시거나. IMF 때 네. 저희 집사람이 권장한다고 현대전자인가 그때 한번 했다가 완전 깡통됐어요. 그래서 네. 주고받고 사고 팔고는 한 번도 못 해봤고 그래서 그때 돈을 제가 좀 벌 때인데 얼마 좀 넣었는데 한 1년 있다 깡통돼가지고 그다음부터 주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뭐 부부끼리 서로 저희 집사람이 권유를 해서. 네. 자, 이미선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논란은 간단하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무서워서 이제 인사 추천을 못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검증이 이렇게 어렵죠.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나? 이 정부 들어와서 더 유독 심해졌나? 하여간 검증 참 어렵습니다. 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그러고 자본주의의 꽃은 주식이라고 그래요. 저는 주식을 뭐 그다음부터 해본 적이 없는데 주식을 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든가 범죄는 분명히 아니죠. 네. 근데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편취했다. 이제 그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분이 주식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무슨 부동산을 했다. 네. 그랬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야당에서 공세를 할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제가 오면서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차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식적입니까? 40여 원의 재산 중에 35억 정도를 주식 투자하는 게. 이제 국민의 감정상은 분명히 좀 어긋나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남편 변호사가 비교적 좀 잘 나가는 변호사, 네. 좀 잘 버는 변호사였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집 한 채밖에 없고 이상하게 부동산을 사지 않고 주식으로만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주식에 주로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미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판사가 월급이 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인은 그걸로 이제 뭐 생활비를 했든 하는데 남편이 네. 번 걸 가지고 투자를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먼저 법사위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는데 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2억 9천의 재산이 2019년도에 46억 6천이 됐어요. 네. 15년 만에. 대부분이 주식 투자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5년간 평균 수익률이 코스피가 4.4%고 코스닥이 10.6%입니다. 그런데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가 가진 수익률은요 17.54, 47.20, 287.22, 43%, 47%. 이거는 거의 주식의 신이에요. 자, 우리 국민들 눈에 맞지 않습니다. 사퇴 사용이 없습니까? 직무 관련성이 있었느냐? 자, 재판과 관련해서 이테크 건설 재판과 관련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네, 없습니다. 공시 관련해서 공시 직전에 매입한 거 이게 과연 내부 정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비록 남편이 했더라도 내부 정보를 활용한 이 주식 거래가 있었다면 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없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문제가 되는 게 나오면 사퇴하실 수 있죠? 네, 사퇴하겠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도 믿고 가는 거니까. 이미 선을 넘었다. 이게 무슨 의미죠? 남편이 했건 누가 했건 주식 35억 보유는 네. 너무 많아요. 네네. 상식에 어긋나. 남편과 상의해서 네네.
헌법재판관에 취임하자마자 네. 빠른 시일 내에 35억 주식 매각할 생각이 있습니까? 네, 만약에 제가 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그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주식은 조건 없이 매각하겠다. 네, 네. 국민 앞에 약속하는 거죠. 네,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찬성합니다. 앞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왜 공시전에 샀는데 이거 혹시 내부 정보 들은 거 아닌지 이렇게 분명하게 물어보는데 이제 후보자는 아니라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 그 법 아시죠? 기업에서 나온 정보를 그 기업 사람이 듣고 말해주고 그걸 듣고 제3자에게 듣고 샀어도 다 처벌됩니다. 네. 그게 또 있고 분유 주식과 관련된 회사 소송을 또 수행했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어제 저희가 자세히 이야기 나눴는데 네. 물론 그런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재판을 회피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딱히 해당 기업에 유리한 판결이 났다고는 법리적으로 볼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그 논의는 빼고 그거 아니어도 여쭤볼 게 많습니다. 일단 특정 기업 OCI라는 태양광하는 회사의 기업에 35억의 주식 투자 중에 3분의 2가 그 기업에 방송 용어는 적합하지 않지만 몰빵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 투자돼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회사하고 뭔가 관련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저도 주식 투자 뭐 조금 해봤습니다만 거기에 뭔가 내부 이제 그 임원이라든가 뭐 누구 추천을 했거나 뭐 그랬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를 모르면 그냥 상식적으로 의심할 수 있죠. 네. 저는 그것도 뭐 의심이 갈 만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면서 우리 민주당 어느 국회의원하고 이제 잘 아는 국회의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왔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면 삼성전자, 우량주처럼 장기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단타로 뭐 치고 빠지고 이런 건 아니고. 그리고 어느 지금 방송에서 지금 단독으로 뭐 뭘 집중적으로 매수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만약에 돈을 벌 것 같으면 전체 주식을 다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하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3분의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그렇게 뭐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미선 후보자의 초점은 불법적인 내부 거래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투자하고 거기서 이익을 취했느냐 안 했느냐 네. 이거 같아요. 주식이 많다. 물론 국민 눈높이에는 안 맞지만 그 자체를 가지고 부적격자로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다. 예를 들면 35억 같은 경우는 뭐 강남에 사실 아파트 한 채도 뭐 이 정도 가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을까? 진영 장관의 용산 아파트가 뭐 그 정도 갑니다. 네네, 한 그렇습니다. 채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재산의 80몇 프로가 주식이다. 그 자체가 죄는 아니죠. 중요한 게 이제 말씀하신 걸 두 개로 나눠보면 정보를 취득해서 내부 정보를 취득해서 샀느냐 이 부분은 밝혀진 게 없고요. 그래서 이익을 얻었느냐인데 앞서 장제원 의원은 수익률을 이렇게 잘라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수익을 많이 올렸더라 이렇게 하는데 또 어떤 통계를 보면 뭐 이테크 건설인가요? 여기는 뭐 사서 어느 기사 보면 손실 났다고 하고 마이너스도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도 지금.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서 정말 많이 남겼느냐 이게 딱 안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네, 저도 뭐 주식 투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거기서 직무 관련성은 아까 얘기했었고 내부 정보, 내부자 거래가 있었느냐 문제인데 어쨌든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네. 어쨌든 국민 눈높이에는 안 맞다는 이제 생각은 들어요. 이제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은 굉장히 고도의 기준이 적용되잖아요. 도덕 기준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인사 추천할 때 그런 게 있었으면은 한 번씩 다시 한번 재고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주식 생각이 투자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보십니까? 제가 오면서 들으니까 네. 저희 지역 어떤 분도 이 OCI 주식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주식하는 사람들이 소문이 많이 나 있었대요. 네. 이제 그런 거 하나는 참고할 만하고 또 하나는 이 이미선 재판관 후보자 남편이 변호사로서 비교적 돈을 많이 버는 축에 속했나 봐요. 2010년인가 판사를 하다가 이제 변호사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잘 나가는 변호사래요. 근데 네. 저는 뭐 변호사가 몇 억씩 벌고 막 이러는 것도 저는 네. 좀 그렇지만 어쨌든 잘 나가는 변호사는 그 정도는 다 버는 거. 평균적으로 한 해에 한 5억 정도 벌었다고. 이 변호사도 그 정도 벌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2010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8, 9년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40억 정도 모일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네. 그것이 국민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불법적으로 뭐 재산을 증식하거나 뭐 편법을 사용했거나 이런 것이냐 아니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저도 좀 이건 네. 좀 그러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죠. 주식 투자 자체는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아니 장은- 주식 투자를 안 하면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판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이미선 판사 저는 그건 믿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판사 월급은 뻔하거든요. 근데 남편이 변호사 수임료가 괜찮으니까 그걸 가지고 저축을 할 거냐, 부동산을 살 거냐,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할 거냐 네. 여러 가지 재테크 방법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증시 몇 시에 열리는지 아시죠? 9시부터 3시 반까지입니다. 거래한다면 다 업무 시간입니다. 근데 남편이 했다잖아요. 남편도 판사였는데요. 2010년까지 주식 사들인 변호사를 거 언제 한 거예요? 변호사는 2010년부터고요. 예. 그 전부터 이 부분은 계속 사들였는데요. 그리고 거래 건수가 5천 건수가 되고 사고 판결 5,000번입니다. 예. 하여튼 국민 정서에는 좀 문제는 네. 있다고 저는 보는데 하여튼 불법이냐 아니냐 이걸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야당에서 금융위에 조사 의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융위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한번 보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법사위에 결국 고성으로 이 청문회장 결국 고성으로 이어졌는데 여기에 또 법사위원장이 가세를 합니다. 보겠습니다. 후보자는 대단히 죄송하게도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어떻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오해를 받는 거고요. 편향이건 어쩌건 일반 상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 명의로 거래가 많이 돼 있잖아요. 1,300회나 돼 있잖아요. 부부 간에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아니 간사님 좀 항의 좀 해보시지 뭡니까 이게? 지금 상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부부 간에 어떻게 그런 주식 거래를 많은 거래를 하면서 모르고 지낼 수가 있어요. 남편은 판사 재직 중부터 주식 거래를 했고 그리고 변호사하면서 남편에 대한 정문에 주식 거래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후보자의 명의를 사용 남편이 한 거잖아요. 본인은 안 했다는데 왜 자꾸 본인한테 그러세요? 이름을 빌려서 차명이야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 뭘 말이 안 돼요? 본인은 안 했다는데. 아니 차명이야 그럼 차명 거래한 거예요? 제가 본인 돈가 있으면 차명이니까 지금. 얘기를 아니 부부야 부부. 아니 부부래도 부부 별산이에요 우리. 여당석에서 아유. 여당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도 공직이 없을 때 제가 주식 거래나 투자를 해봤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 명의로도 했어요. 일체 손해 나든 뭐든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다 이제 다 털려가지고 이제 돈을 다 잃었을 때 그때 이제 미안하다고 얘기한 적밖에 없어요.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이게. 아 이게 옆에 금태섭 의원이 웃는 걸 보고 제가 이게 웃음이 터졌는데 어떡하죠? 아, 우선요. 네. 법사위원장, 여상규 위원장, 네. 전 법사위의 전 상규가 아닙니다. 사회는 사회를 봐야죠. 저런 식으로 막 호통치고 웃음. 저렇게 하는 건 아니죠. 잠깐만. 자 이렇게 여쭤볼게요. 저기 마지막에 김종민 의원이었죠. 네, 나도 아내 몰래 주식 투자한 적 있다. 이게 이미선 후보자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 발언이? 나름대로는 도움이 된다고 이제 열심히 얘기했는데 네. 오히려 더 악화시킨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니 정도원 의원님도 부인 모르게 나쁜 짓 했을 거 아니야. 아니 주식을 하거나. 네. 아니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물론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있잖아요. 네. 부부간에 웬만한 얘기는 다 하죠. 네. 하는데 저런 부분을 일일이 다 얘기를 안 했을 수는 있겠다. 네. 저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김종민 의원이 네. 말하는 게 김종민 의원은 저랬을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래서. 네, 지금 자막 나가는 것처럼 남편은 2001년부터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 시절부터 주식 거래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증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공무원의 업무 시간에 열립니다. 네. 일단 이 워낙 이미선 후보자 주식 공방이 커서 근본적으로 이 헌법재판관이라는 건 우리 시대의 어떤 여러 심지어 이념적 문제까지도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 자질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여성, 지역, 지방대 출신 이런 건 다 좋은데
지금 후보자가 서면으로 답변한 네. 내용을 보면은 네. 굉장히 기회적인 답변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사형제 폐지는 긍정적, 낙태제 폐지는 답변을 유보,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 복무제도 답변을 유보, 군대 내 동성애자 처벌도 답변을 유보.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최저임금제, 종교인 과세 모두가 다 답변 유보입니다. 특히 5.18 폄훼 행위에 대해서도 답변을 유보합니다. 단 박근혜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헌재 해석을 존중한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유보하면은 납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납득이 되겠습니까? 심지어 5.18 폄훼 행위에 대해서도 답변을 오히려 안 지금 합니다. 박지원 의원님 답변 네. 질문에 대한 저 부분이 오히려 문제되면 더 문제들 삼을 수가 있겠는데. 네.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답게 이제 질문을 잘했는데 네. 5.18 부분은 야당을 다분히 의식한 저 유보적인 답변을 한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유보를 한 예. 부분은 이해할 만하다 이 말씀. 이해할 만한 게 아니라 네.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그렇죠. 답변을 한 청문회 거죠. 통과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청문회 거죠. 통과용으로 이제 한 네, 거죠. 왜냐하면 야당한테 다른 밑보이기 싫으니까. 장관뿐이 아니라 헌법재판관은 우리 사회에 오늘 또 지금 이제 저희가 잠시 후에 낙태죄, 네, 헌법 불합치 판결 나온 걸 잠시 후에 전문가분들하고 논의할 건데 그런 여러 첨예한 부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청문위원들이 물어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거의 저도 유보하니까.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여러 차례 해봤어요. 네. 해봤는데 헌법이라는 것은 모든 법의 으뜸인 법이고 모든 법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는 0.1mm라도 흔들리면 다른 법에 무수하게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박지원 의원님 저 질문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본인이 소신 있게 답변을 해도 될 내용들인데 그거는 좀 거시기 합니다. 아쉽다. 네. 네. 자, 어떻게 될까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길에 있기 때문에 다녀와야 임명을 하던 뭐 청문 보고서는 채택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어떻게 될까요? 이미선 후보자 네, 또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또 임명 강행이 또 이루어지겠죠. 임명할 거라고 보십니까? 예. 네. 그러니까 참 문제예요. 인사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국민들은 되게 실망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율도 계속 떨어질 겁니다. 네. 예. 저 참고가 되시라고 정의당에서는 이미 안 된다고. 예, 이미 데스노트라고 하죠. 데스노트라고 그러죠. 정의당이 안 된다고 하면 낙마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정의당에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도 임명까지 갈 거다. 임명을 저는 강행할 거라고 보고요. 네. 하여간 아까 모두 얘기했지만은 인사 때마다 검증해서 문제가 있는 거는 진짜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지금 뭐 부각이 안 되고 주로 이제 흠결 단점을 주로 부각했는데 어쨌든 지방대 출신으로서 사법고시 성적도 굉장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소수자 또 노동 이런 쪽에는 상당히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그런 판결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청문회장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네. 그래서 그런 판사로서 네. 그런 어떤 자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었기 때문에 추천을 한 거다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민정에서 이번에 저 주식 거래 내역에 대해서 부부에 다 자료 다 확인했을 겁니다. 네. 안 했다면 문제죠. 기본으로 했겠죠. 네. 네, 재산이 그것밖에 없는데 사실. 네, 네. 그게 이제 조현옥 인사수석한테 갔을 겁니다. 조현옥 인사수석이 받아봤겠죠. 회의도 했을 겁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추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인사수석 쪽에서 한 게 아니라 민정에서 이건 다 한 것 같아요. 네. 했는데 이랬던 것 같아요. 주식을 많이 한 것은 일단 죄는 아니니까 네. 내부자 거래든가 불법 탈법이 있었느냐 해서 그 부분은 없는 걸로 판단해서 아마 추천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이제 해명을 이제 듣고 강행한 건데 이건 눈높이가 안 맞아요. 국민 일반 눈높이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대통령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허락을 했으니까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인사수석이든 민정수석이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아마도 이미선 후보자가 낙마하게 되면 두 수석 중에 한 명의 책임론은 더 거세질 겁니다. 예, 그렇죠? 또 거세지고 네. 앞으로 인사가 또 계속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걸 되풀이해야 되는지 국민들로서는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네. 낙마를 하든 강행을 하든 공세는 저는 비슷할 거라고 봐요. 야당의 공세는. 그 말도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네. 오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네. 임시의정원도 우리 국회 뿌리죠. 임시의정원도 우리 저 상해 임시정부에서 시작됐습니다. 어제 관련 행사가 있었는데 문희상 의장이 국회의장이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구조와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선거가 거듭할수록 대경일 정치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그 폐해는 증폭될 것입니다. 핵심은 권력의 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붙여서 다음 정권에서 시작하는 개헌에 대한 일괄 타결 방안을 논의합시다. 인사가 계속 갈등인데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국무총리를 하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복수를 추천해서 대통령이 뭐 약점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제안이에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어쨌든 의장으로서는 뜻깊은 날에 존재감을 좀 보여주려고 이제 특별하게 고심 끝에 내놓은 개헌은 아닌데 네. 현실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실현 가능성이 예. 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 비슷한 제안을 거꾸로 한 적이 있죠. 네. 국회에서 추천해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걸 아마 이제 염두에 두고 한 발언 같은데 현재 지금 사실 뭐 개헌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네. 네, 물론 근데 개헌을 전제로 해서 저 제안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 더군다나 지금 네. 지난번에 저 정부에서는 중임제 대통령 네. 연임제 중임 대통령제를 제안했잖아요. 근데 이걸 이 대통령께서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일 네. 수 없는 아니고 야당에서도 저거는 좀 아니 뭐 이게 맞는 사례인지 모르겠지만 탄핵 때도 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니까 그때 거국 총리 이야기 나오고 뭐 이렇게 이야기 나왔었거든요. 위기 탈출용이었고요. 네. 저는 문희상 의장님의 주장이 맞는 부분도 있고 좀 안 맞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는 게 네. 민주주의 자체는 원래 소수 독점에서 다수 분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민주주의 기본 원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권력이 독점되어 있는 대통령제를 좀 변경하자. 그러면 의원 내각제가 맞는 건데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한다? 국민들은요 대통령보다 더 불신하는 게 국회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추천한다? 네. 그러면 대통령제라는 거 의미가 없어요. 왜냐? 대통령제의 가장 핵심은 내각 임명권이거든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총리를 임명권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그래서 이것은 좀 모순 관계라서 네. 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협치의 어떤 작은 물꼬가 되지 않겠느냐 실현 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요. 네, 그래서 여쭤본 거였는데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청문회 정국에서 지금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소통으로 국민들에게 굉장한 점수를 얻었는데 그 소통이라는 게 사실은 또 인재 등용 면에서는 우리 쪽 사람만 쓰는 게 아니고 중도에 있는 개혁적 인사들도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막상 보니까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네. 시도를 했어요. 민주당 쪽 네. 여당 성향 인사만 아니라 사실은 많이 이렇게 접촉도 하고 했는데 네. 응해주지를 않은 거죠. 아. 네,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시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하는 건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열린우리당이 아니었던 예를 들면 추미애 대표라든가 아니면 그때 무슨 다른 분한테도 제안을 했는데 이제 응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탕평책이라든가 민주당이 아니라 다른 분도 좋은 분 있으면 모실 수도 있는데 주중대사로 정두원 전 의원을 추천했다는 그게 사실이라면 보기 좋은 케이스죠. 저분이 거절했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NCND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뭐 기자들은 부인하지 않으면 받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했다. 그렇지만 국민들 눈높이에서 이렇게 여야 간에 인사를 놓고 이렇게 대결 국면이 심화되면 정말 책임감 있게 정부가 그런 인사를 더 시도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한편으로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쨌든 국민 투표를 해서 대통령의 권력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당신들 철학에 맞는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적 철학에 맞는 사람들로 쭉 해보고 네. 안 되면 다시 뭐 5년 후에 또 네. 심판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민주주의의 원리인 거죠. 근데 성향도 맞지 않고 철학도 맞지 않는 사람을 네. 쓸 수는 없는 아니, 물론 거지 그런 않습니까? 사람을 등용해라는 것이 국민들의 뜻은 아닐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당에서 자유한국당이 공격한 게 뭐냐면 네. 김현철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지금 정부와 대북과에 딱 맞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추천하고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유한국당 대북관하고 맞는 사람하고 네. 그 사람 네.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틀린 말씀은 아닌데 너무 네. 저 극단적 사례를 드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요것만 여쭤볼게요. 평화와 정의 교섭단체, 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나 봐요. 어제 평화당 의원들이 교섭단체 정의당과, 그러니까 14명과 정의당 6명과 합칠 것이냐, 그래서 20석 만들어서 교섭단체 만들 것이냐, 밤늦게까지 의총했는데 그 결과 보실래요? 논의 결과 앞으로 총선이 1년 남은 시점에서 민주평화당이 앞으로 당의 확장과 대한 정치 세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 방향에서 당의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교섭단체 문제로 의견이 나누어졌지만 시간을 갖고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이렇게 기다려 주셨는데 설명드릴 게 시원치 않습니까? 시원치 않습니다. 네, 뭐 안 될 것 같아요, 분위기는. 예, 네. 한 명만 반대도 안 되는데 여러 명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네. 총선 때문이죠. 그러니까 총선 상황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따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네. 어쨌든 민주당하고 합당을 하든 아니면 그룹으로 이제 다시 한번 총선에서 당으로 시도를 하든 이제 네. 그렇게 해볼 생각인데, 그러니까 지금 합당설이 또 나오잖아요. 바른미래당의 일부하고 평화당, 그러니까 이제 주로 바른미래당의 저 옛날 국민의당 출신 의원분들 예, 한 20여 분 되는데,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호남 출신 의원들하고 이제 네. 비례대표 의원들하고 해서 당을 만들어서 한번 다시 시도하든지 민주당과 합당을 시도하든지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숫자로 봐도 정의당은 6명이고 그쪽은 한 20명 가까이 되니까 네. 그게 더 나아 보이긴 하는데. 네, 이런 거예요. 네. 정의당하고 원내교섭단체를 이루어서 얻는 이익보다는 실이 더 많다 이렇게 이제 계산한 거고 총선 때. 그리고 어쨌든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 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네. 1번, 2번 당으로 치르는 게 낫겠죠, 선거를. 네. 근데 그게 여의치 않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나오는 것이 이제 제3지대로 해체 모이자 이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노려보자 뭐 이런 거죠. 근데 정의당이랑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좀 몸이 무거워진다. 그리고 표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 또 자유한국당과 이제 이른바 유승민계 의원들 그쪽으로 또 가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유승민 의원이 얼마 전에 선을 그은 걸 받고 마무리해야겠는데 앞으로 뭔가 정계 개편은 있을 것 같습니다. 크고 작든 그 정계 개편의 단초가 될 만한 사람이 있다면 한 명만 좀 꼽아주신다면 이 사람을 좀 지켜봐야 한다. 네. 결국 황교안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이제 이 바른미래당에 있는 전 새누리당 출신 의원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순간,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겠죠. 네. 네. 그 결정은 결국 네. 황교안 대표에게 달려 있다. 그렇죠. 네. 네. 저는 뭐 정계 개편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총선을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는 시점에서. 그래서 저는 그냥 총선 꼼수 이합 집산이다 이렇게 네. 그냥 규정하고 싶고요. 그리고 결국은 누구 특정인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민심, 여론의 판단 이 부분에 가지고 움직이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정도환, 정청래 두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